자, 오늘 시황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시장 상황 우리가 주말 방송 새로 시작하면서 8월 20일부터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금리, 환율, 또 외국인 수급.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주의 기준에서도 유가, CPI, PPI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3일, 그리고 9월 10일 그 이후에 또 평일, 월요일, 화요일 23시 야간 교육에서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아침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짧게 한번 해볼게요. 짧고 굵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문제는 금리 아닙니까? 금리. 그죠? 이 금리에 대한 내용인데 자, 토요일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미국이나 유럽장이 더 무너져 내려와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겁니다. 영국의 금리가 50bp 더 인하됐죠? 그렇게 해서 인상됐죠. 죄송합니다. 50bp 더 인상이 돼서 일단은 지금 요 흐름보다도 한 단계 9월 22일 날 기준에서의 흐름이니까 한 단계 더 올라와서 2.75 뭐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이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 거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영국 쪽에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덜 걷겠다. 감세법. 이러한 부분이 파운드와의 급락을 연출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찌됐건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말씀드릴 때 이 기준금리에 있어서 일본이 제로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다른 쪽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의 금리가 3.25%까지 올라왔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수준은요. 직전에 금리를 올릴 때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때 올렸을 때 금리가 2.5였어요. 와, 그럼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아니야. 자, 보세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내리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때는 얼마였어요? 1% 금리에서 17번 올려서 4.25%포인트를 올려서 5.25까지 올린 겁니다. 물론 그 당시처럼 차분하게 경기가 계속 연착륙으로 성장하면은 부담이 없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사실상 경기는 좋아졌던 게 맞는데 금리 조정에 조금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거울 따름입니다. 자, 결론은요. 금리에 대해서 지금의 수준의 금리가 앞전의 금리들 우리가 지금 못 견딜 만한 금리들 그 수준까지는 일단 아니다. 경기의 침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지금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앞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그나마 잡을 수 있어요. 공급자가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 당시처럼 공급자가 유가를 급등을 시켜버리고 너희들 힘들거나 말거나 유가 고공행진 그대로 냅둘 거야.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런 당시에 공급자의 문제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풀어놔서 소비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인식과 함께 소비에 대해서 과소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잡아주려는 흐름인 거죠. 어찌됐든 우리는 일요일 날 저녁 21시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더 들을 거예요. 왜? 온라인상에서 금리 교육만 1시간씩 또 환율, 유가, 채권까지 하면 뭐 3시간, 4시간씩 교육을 해드리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수준의 금리가 그렇게 벅찬 수준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5% 전후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 정도까지 올리더라도 최악의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단 말이에요. 금리를. 이때 당시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점진적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면 1년에 8차례. 그리고 6월이니까 한 번 더 올린 거죠. 17차례 올린 겁니다. 25bp씩 17차례 올리니까 4.25%포인트를 올린 거고 결국은 그게 5.25까지 올라간 거예요. 1%에서부터. 그러면 이 당시의 기준에서도 21년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올렸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매파라고 해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 당시는요. 비둘기파. 안 올려도 돼. 왜 그랬을까? 미국도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대통령 당선인 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나 2조 달러 경기부양책 2조 달러 쏟아 부을 거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안 돼요. 긴축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또 뿌렸단 말이에요.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는 겁니다. 어찌됐건 만약에 2021년부터 금리를 올렸다라고 치면 그럼 2021년도에 몇 번이요? 8번. 그리고 올해 들어서 6차례 FOMC를 진행했죠. 그럼 6번. 그럼 몇 번이에요? 14번을 이때처럼 그냥 25bp씩 적절하게 올렸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3.25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제로금리에서 3.25, 25bp씩 14번이면 계산 안 해보셔도 돼. 윤정부가 다 해봤어. 3.25, 똑같은 3.25인데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공포감. 이때는요. 이렇게 올리면서 지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 야, 인플레이션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문제죠. 무슨 얘기냐면은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거. 쉽게 따지면 뭐 남미 국가들 중에서 그런 국가들 많죠. 자고 일어났더니 화폐 가치가 막 추락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돈을 무지하게 뿌렸습니다. 그 무지하게 뿌린 돈을 어떻게 해요?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죠. 체감은 돈 안 좋지만은 좋은 업종에 놓여져 있는 업체는 강하단 말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테슬라 이외에 전기차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그런 기업으로 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남들은 다 실적이 하향되고 있는데 자동차가 실적이 계속 상향해요. LG노텍 2019년도에 영업이익, 순이익 그 대비해서 지금은요. 순이익이 1,000억에서 지금 1조 1,000억입니다. 10배 올라왔어요. 11배. 그 흐름을 잡아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예요. 응? 계속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쪽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나는 이거 경기 좋은데 나는 그러면서 계속 사재 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쪽은 어떤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원자력도 못 쓰게 해. 수입해서 석탄 원유 사다가 전기 만들어야 되는데 환율은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 전기요금에 정가해야 되는데 물가 잡는다고 전기요금도 못 올리게 해. 여기 힘들죠. 그럼 여기 한국전력과 현대차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면 한쪽만 너무 강해지고 한쪽은 너무 약해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물가를 적절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유동성을 적절하게. 그 속도가 가파랐을 뿐인데 그 가파른 것만큼 주가가 지수가 무너졌을 뿐인데 그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지나왔는데 금리 격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금리 격차,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거 우려할 상황 아니죠. 지금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격차가 발생이 돼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지 빠져나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과거 데이터만 보십시오. 윤정도 얘기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과거 데이터만 보세요. 와,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야 어쩌고 저쩌고. 아침에 보도자료 나온 거 혹은 증권사 내용 그거 가지고 나와서 내 머릿속에 없는 내용을 자꾸 떠들어야 되는 채널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증권사 그 증권사의 아침 시황 내용을 보시든 장중 시황을 보시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지표를 한 번씩 보실 수 있는 이런 지표들 한 번씩 보실 수 있는 기준이 잡히면 돼요. 지금 3.8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 이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올 때 난리가 났었어요. 호들갑 떨고. 그때 윤정도가 말씀드린 게 이 당시에 3%대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긴축이에요. 버냉키 회장이 2013년도에
자, 우리는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 버냉키 의장이 처음 쓴 단어입니다. 테이퍼링. 합성어.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긴축을 하고 그 긴축은 돈을 뿌리던 것을 줄이는 거지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 2015년부터 2018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때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은요. 금리가 더 올라갔죠. 금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문제를 삼는 거는 이럴 때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럼 금리를 좀 올려줬으면 되는데 파월 의장은 이때는 비둘기였단 말이야.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었겠죠. 아 괜찮아 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괜찮았던 부분이고.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달러 강세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힘들어요. 달러가 왜 강세를 띠냐라고 하면은 달러가요. 안전자산이라 강세를 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미국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다 침체가 됐죠. 둔화가 아닌 그때 침체입니다. 이번에도 침체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퍼요. 왜?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실. 뭐 미국의 소매 판매도 증가했고 PPI도 잡혔고 PMI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발 악재잖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구간에 잡지 않았던 구간이잖아요. 근데 무슨 이게 안전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발 악재의 영향인데. 결국은 왜 미국이 달러의 강세를 띠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 미국의 GDP의 70%는 소비입니다. 그죠?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머리 아프죠? 제때 못 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입 물가를 잡으면 전체적인 물가도 안정화될 수 있다. 강달러 기준에서의 수입 물가의 기준. 그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통용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 인덱스 기준에 기준점을 놓고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통화에서 유로로 합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6개 통화로 바뀐 거예요. 그 6개 통화에서 유로화가 57.65로 돼 있습니다. 비중이 인덱스를 차지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비중은 12%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식으로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유독 더 평가 절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서 가장 만만한 쪽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인덱스만 강세를 띈 거지 글로벌 시장의 통화가 특히 우리나라의 통화가 우리나라만 문제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자체가 113까지 올랐어요. 새벽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의 PPI는 잡혔고요. CPI 부분, 소비자 물가 지수만 조금만 안정화가 되면 그럼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유럽이나 영국 파운드화가 뭐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는데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 우리나라 원화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돼서 그렇게 안정화가 되면요. 수입 물가가 안정화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정 범위에 잡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유가 부분이 78불까지 내려왔어요. 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 우려감이 하나 있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죠. 결제통화 달러의 강세 때문에 그 강세의 영향으로 눌려진 부분도 있다. 또 한 가지 놓고 보실 부분은 요거예요. 요 차트의 흐름 말고 이렇게 보시면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라는 건 퍼센테이지. 요 기준의 흐름하고 하나만 비교하세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 강세를 떼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거짓말쟁이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변동이 크게 나온 건 요거 2주뿐이 없어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진 1월, 2월이 아니라 2월 말 3월 달에 움직인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흐름에 유가는 하향 안정 추세. 달러 강세에 대한 결제 통화에 대한. 답답하시죠?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린지 모르겠고 공포감은 앞서는데 왜 또 한편에서는 야 알았으니까 종목 줘. 그러니까 계좌가 펄해지는 거예요. 힘겨우시더라도 뭔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일요일 날 21시에 또 해드릴 거예요. 이 분홍 색깔이
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를 나타냅니다. 이 분홍 색깔이. 그런데 이 분홍 색깔의 유가 급등 때 이때가 1차 올쇼크 당시, 2차 올쇼크 당시예요. 경기는 그냥 밋밋한데 유가만 급격히 올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물가 상승률이요. 검은 색깔 선이에요. 28%, 33%.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소비가 강해져서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에 의한 유가의 강세 부분은 시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거꾸로 뭐 유가가 뭐 하향인데 그 유가 부분도 다시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유가의 흐름이 이렇게 폭락이 아닙니다. 2020년도나 그 이전의 흐름처럼 이런 폭락의 흐름이 아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에요. 앞전의 흐름이 나올런지 한번 더 볼까요?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이러한 폭락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장이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위기에 놓여져 있다면 달러 인덱스의 강세, 제가 판단할 땐 역으로 달러 가치의 훼손이 나와야죠. 리먼 때처럼. 나머지 부분 크게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지금 PPI 부분인데 한 가지만 꼭 놓고 보십시오. 근원이라고 앞에 붙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또 외부 요인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부분을 우리는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떠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안정화가 됐어요. 이렇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을 때 누가?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은 2022년 1월입니다. 그 1월 대비해서 안정화. 그리고 에너지나 식료품을 전부 다 넣은 그 수치도 안정화. CPI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이 부분이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원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데 뭐 지금은 뭐 통영에서 다 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와 식료품이 다 들어간 쪽은 오히려 내려왔어요. 왜? 이거 더 내려오겠지.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물가 잡혔구나.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 CPI 나오기 전에 미국 증시는 어마어마한 강세를 떴단 말이에요. 근데 급락이 나온 거는 생각만큼 덜 잡혔네, 이 기준이야.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더 내려오겠죠. 더 내려오겠죠. 그러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 뭐가 문제가 된 거냐? 근원이 문제가 된 근원. 근원이 뭔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에너지와 식료품을 뺐으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더 올랐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라면값 올렸어. 짜장면 값도 올렸어. 그렇게 해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체감 온도가 막 오잖아.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나머지 물가에서도 강세를 띄었다. 그런데 다시 고강도로 금리를 올렸어요.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번 경기 되게 좋아. 해서 과소비를 했던 쪽도 이 대출금리 좀 피곤해지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소비가 조금 줄어들 거고 그죠? 그렇게 되면 안정화가 될 거고 그 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좀 잡지 왜? 2021년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2조 달러를 경기 부양한다고 뿌려대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 그리고 이게 2022년 1월이에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다고. 물론 금리를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그렇지만 그 다음 지표가 뭐예요? 소매 판매도 증가한 상황이고 나머지 지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매 판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금리 인상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 이, 방, 원 이 중에서 원자력은 거래대금 제한적이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내실 분 계시지만 조선은 거래대금 제한적이에요. 이번 급락장에 조선이 그나마 마지막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순위에 최상위로 올라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2차 전지, 방산을 들여다본 거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52주 신고가 찍고 고점 대비해서 다들 눌려져 내려왔지만 7월부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6월 말 7월 저점 찍고 우리가 지금 그 종가 수준에 내려와 있죠. 지수가. 그런데 이 종목군들을 포트폴리오로
LG화학 여기 순위에 없지만 현대차, 하이닉스 시장 대비 많이 무너졌지만 그런 주력주들을 잘 채워갖고 계시고 나머지 이런 섹터, 미국의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에 부응하는 그래서 실적도 개선되고 수급도 개선되는 그 종목군들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요 윤종처럼 이렇게 웃고 있죠. 왜? 야 똑같은 자리야? 이왕이면 더 올라가서 더 수익은 좋은데 일단은 야 6월 말 7월 달 그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어찌됐건 나는 이러한 종목에서 내 계좌는 수익이야. 이 종목이 전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입니다. 전부 1조 이상짜리. 야 그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야 여기서부터 다시 위로 갈 거야? 안 그러면 다 팔고 쉬어야죠. 시장 어렵다 생각하면서 무슨 주식을 갖고 가요? 응?